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법률방송은 이승만 학당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희대 사회학과의 황승연 교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가장 높은 상속세 제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그 이유를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노비근성이 아닐까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이 어떤 심리적 행동 특성이 그 사회에 발전시키고 또 퇴보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헤이건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경제학자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어떻게 경제 성장이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 논문에서 기술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이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회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정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들, 퍼스널리티의 유형들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서 창조적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들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가설을 증명하려고 했죠. 이는 우리나라가 제3공화국 출범 이후에 40-50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론입니다. 헤이건 이론이. 분명히 5.16 이후에 우리나라는 군부 엘리트들에 의해서 경제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산업화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 즉 부지런함, 높은 성취 동기, 또 학구열, 또 경쟁심,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퍼스널리티가 어땠길래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살았었고, 또 그 비참함을 견뎠었고, 또 해방 이후에 특히 제3공화국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지금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심리적 특성들이 그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최근은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헤이건 이외에 맥클렐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회 발전은 그 사회에 속한 개인들의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려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성취 동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성취 동기에 관련된 행동 특성을 모험심, 또 자신감, 책임감, 미래지향성, 또 혁신적인 활동성, 또 과업지향성, 그런 것 등으로 설명을 하면서 적절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성취 동기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성취 동기는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집합인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성취 동기는 그 사회의 국민성이 됩니다. 이 퍼스널리티와 국민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로부터 학습되고 발전돼 가겠죠. 이때 이 국민성은 그 나라의 지정학적인 요소나 자원이나 혹은 지도자들의 리더십보다도 사회 변동에 훨씬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회 발전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항상 앞으로 나아가지만 않고 또 성취 동기를 잃어버려서 퇴보한 일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잘 살다가 몰락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방금 사회 발전이 아니라 사회 변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이 어땠기에 그렇게 예전에 오랫동안 가난에 이렇게 머물렀고 시달렸었고, 또 그게 어떻게 해서 또 변화해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사회 변동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적 퍼스널리티 또 미래지향적인 성취 동기 이것이 나타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500년 동안은 백성들이 무엇을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렸죠. 이 시대를 노비사회라고, 노비시대라고 부릅니다. 조선 500년 동안의 노비제 사회에서 우리들에게 노비근성 같은 게 키워졌다고 봅니다. 세종 때 도입된 종모법 등으로 노비 숫자가 크게 늘어났죠. 우리나라 노비제도는 노비계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침략이나 정복에 의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자국민들을 노비로 만들어가고 또 오랫동안 유지시켜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랄한 제도였죠. 이 제도로 인해서 늘어난 노비들은 대부분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갖지 못하면 물론이고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도 없었죠. 당연히 노비들의 하루 24시간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없는 노비들에게는 미래도 없고 계획이 있을 리 없죠.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고요. 그저 주인 눈치만 보고 게으르고 비굴하게 살아만 했죠.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며 부잣집에 스스로 노비가 되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노비가 조선 중엽에는 많게는 전 인구의 40~50%까지 되었다 하니 당시 조선은 사실상 노비제, 노예제 국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따라서 노비근성이 실로 우리 국민성으로 자리 잡을 만하기에 충분했죠. 가보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이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노비가 없어졌으나 노비들이 바로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니고 노비 같지는 않았지만 농촌 시골에 살면서 땅이 없이 먹고 살 방도가 없었던 사람들은 머슴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죠. 7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조선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조선시대 사회가 딱 그랬습니다. 양반 지주들은 과거 준비에만 몰두하면 되는데 일은 노비들이 했습니다. 노비들은 군역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면 면천시켜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쟁 때마다 했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나면 그들은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었죠. 심지어 그날의 끼니를 위해서 적에게 쉽게 투항하여 부역하기도 했죠. 이 시대의 노비들에게 당장의 끼니 이외에 의리나 신용 따위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는 내일도 없고 굶주림 앞에서 그날에 먹을 것을 주인 사람을 주인으로 모셨죠. 지금 노비 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그 노비들에게 어떤 근성이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노비가 되어서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겠죠. 오로지 현재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조선시대와 같이 노비의 면천이 어려운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편안함과 끼니 해결만 있을 뿐이죠. 자유가 사라지면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하려는 것보다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지요. 공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죠.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사회에서는 기여나 공헌은 안 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밥그릇 크기 비교하기 좋아하지요. 그러다 보니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고자질 좋아하고 고소고발 남발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질투가 심합니다. 늘 핑계를 달고 삽니다. 책임감이 없으니 내 탓인 적은 없습니다. 늘 남에게 탓을 돌리죠.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늘 남에게 의지합니다.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스스로가 불이익을 받고 자신이 피해보았다고 생각되면 끊임없이 대가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화뇌동이 쉽고 감정적이고 쉽게 흥분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늘 남 탓으로 돌리고 개인의 자유와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노비들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비들의 특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비와 반대되는 주인, 주인의 특성, 주인의식이란 것도 있겠죠. 네네. 반면에 그 주인의식 가진 사람들은 남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고 해결책이 보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재산을 위해 싸우죠. 노비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비들에게는 평화주의자가 많습니다. 주인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지만 노비들은 가치를 빼먹는 사람이지요. 주인은 노동을 통해 자신을 성숙시키고 인격을 완성시킨다고 봅니다. 노비들은 노동을 착취라고 봅니다. 노비는 편안하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요. 주인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인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비는 용서를 모릅니다. 주인은 권리의식이 있는 반면에 노비들에게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주인은 불을 끄지요. 노비는 도망부터 갑니다. 노비는 피해를 입었다 생각되면 끊임없이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노비들은 비참함을 견디지요. 그런데 주인들은 구차함을 못 견딥니다. 주인은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려 하지만 노비는 군중에 쉽게 휩쓸리죠. 신채호 선생은 이를 대세를 쫓아 몰려다니면서 남 탓만 하는 그런 한민족의 노예 근성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이 노비 근성을 벗어나게 됐을까요? 사실 보면은 이제 45년 해방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오랫동안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 전쟁을 겪고 이제 노비 근성에 젖어 있던 한국인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완전히 성향이 바뀌어 버린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도입된 혹은 주도된,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개인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모토로 국가를 건국한 것이 변화의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이제 제3공화국이 시작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의식개혁운동 같은 게 있었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성취 동기부여,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우리 국민성을 바꿔놓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실로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성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6.25 전쟁이었다고 봅니다. 고향을 등져야 했던 그런 전쟁통에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됐죠. 그들에게는 신분 유지보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과정에서 신분제가 약화된 것은 물론이고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국가 건립 이후에 모두에게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부여됐다고 봅니다.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공산주의와 대척점에 서서 이념 갈등 없이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지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정신은 우리에게 개인의 개념을 가르쳤고 건국과 6.25 전쟁을 거쳐서 정상적인 국가가 자리 잡으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제도적으로 서서히 정착돼 갔다고 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의 노력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죠.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힘썼고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가들 중에서 전례 없는 산업국가로 발전한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어쨌든 게으름을 벗어나서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국가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 그리고 개인의 목표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지도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리자 예전에 있었던 이 노비근성이 조금씩 되살아나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시대의 이 개발 정책의 관성에 따라서 관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이런 시대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점점 목표를 잃어버리고 또 다시 게으름과 또 남 탓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아직도 그 가산제 국가, 노예제 국가, 옛날 조선시대 같은 그런 국가, 그런 국가인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는 세력까지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있고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참 어렵게 얻어낸 자유이고 발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현대 대한민국은 다시 노비제 사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국민성 속에 그 숨어있던 그 노비 근성들이 어쨌든 슬금슬금 되살아나서 남 탓하고 책임지지 않고 공짜 좋아하고 남 잘되면 배 아파하고 뭐 그런 옛날로 회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언론이나 방송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뭐 이제는 뭐 심지어 유치원에서 혹은 길거리에서까지 끊임없이 노비 근성을 자극하고 북돋우고 있죠. 이를 뭐 사람들은 의식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뭐 유치원에서까지 의식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조 중심의 복지국가, 사회주의 국가, 거기서는 노예들이 그 지배하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지 오래입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그 하이에크라고 하는 학자는 노예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사회가 아닌 배급받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고 평등하게 못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수년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세금을 사상 최고로 거두었다 합니다. 이 거둔 세금으로 생산 환경 개선에 쓰지 않고 또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쓰지 않고 복지 재원으로 모두 사용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사회가 노예 사회로 가고 있구나. 그게 노예 사회로 가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줌으로써 부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인기 끌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서 집권을 연장하는 것. 그것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노비근성을 자극해서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전략이죠.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 역시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도 노비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법을 바꿔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권자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노비 사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해댈 것입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은 저놈 탓이다, 부자 탓이다, 재벌 탓이다, 친일파 탓이다, 뭐 식민 잔재 탓이다, 뭐 일본 탓이다, 저 나라 탓이다, 뭐 나는 잘못이 없다, 뭐 심지어 뭐 미군 주둔 탓이다, 외놈들이 죽일 놈이다, 평화롭게 사는 우리나라에 뭐 쳐들어와서 우리 평화를 깨뜨렸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부족해서 나라를 빼앗겼나, 왜 못 살았나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 탓만 하죠. 남에게서 탓을 찾으려고만 하죠. 이게 노비근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평등이 제일 최고의 선이 되었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특혜받아야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비사회죠. 이렇게 노비들의 사회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항상 억울하게 당해왔다고만 여깁니다. 아무도 왜 당했나라고 하는 것도 묻지 않습니다. 늘 당해온 것만 중심으로 생각하고 남 탓하고 자신이 스스로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나보다도 그 원인을 다른 곳에 찾아서 다른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죠. 그게 노비근성이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 지원 이런 것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도 혹시 노비근성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복지를 많이 지원을 늘리면 노비근성이 생겨난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바로 그게 노비근성이죠.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비는 물론이고 점심값, 교복값, 뭐 교과서값, 뭐 국가에서 당연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수학여행비도 국가에서 뭐 보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짜에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죠. 이제는 교복이나 교과서 같은 것들은 일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어떤 권리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수학여행 비용도 누가 부담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가르쳐주는 교사나 어른들도 없죠. 그들도 대부분 이제는 그것을 생각해 본 적 없고 모릅니다. 익숙해진 거죠. 국가가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 수당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뭐 이랬습니다. 청년 수당을 이미 뭐 부산, 대전 뭐 이런 국외 광역 지자체와 그 다음에 어제 기초 지자체에서 다 시작을 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20%가 안 되는 이런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현금 복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없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 요청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지자체들의 부채도 크게 늘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너무나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어법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 선심성 복지 지원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 국민들의 이제 국민성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숲에 들어갈 때 뭘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숲에. 또 유럽에 가더라도 뭐 그 호숫가 같은데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또 호수나 연못에 가면 거위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이런 안내문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이를 주면 동물들이 스스로 먹이 찾고 생존하는 그런 야생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굶어 죽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심공원에 가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고 하는 안내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비둘기들이 살이 쪄서 날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유해한 그 동물이 되었다라고 해서 비둘기라고 하지 않고 천덕꾸리 닭둘기라고 그러죠. 동물들의 생존 능력을 지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거위나 곰 등이 야생 본능을 유지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간이 간섭하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이상 이런 동물들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혹은 비둘기처럼 인간의 관여로서 개체수가 늘어나서 인간에 해를 끼치게 될지 모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과도한 관여를 하게 되면 동물의 생태계가 파괴돼서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 본능은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남아서 많은 개체수를 유지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상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식량, 에너지, 질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생존의 위기를 극복해 온 것이 인류 생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 능력은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의 병충해, 또 냉해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그 역사적인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인구가 크게 줄었고 패스트나 콜레라 등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도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인간들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져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인간의 생존 능력은 그 끝을 알 길이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먹이를 던져줘서 가축들이 살아가다가 주인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가축들은 굶어 죽습니다. 야생 본능이 없는 그 동물들은요. 인간들도 동물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배급을 시작하면 점차 스스로 살아남는 본능을 잃게 되죠. 먹이를 던져줘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먹이를 안 주면 주인만 바라보게 되고, 주인이 더 이상 먹이를 던져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에게 부과된 그 위험과 위험을 부담하고 또 스스로 판단과 끈기 있는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죠. 인간에게 힘들어도 스스로 살아남는 주인의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그저 주인이 던져줘서 연명하는 거위나 혹은 비둘기처럼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노비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먹거리 던져주는 주인만 바라보고 그런 노비들에게는 계획도 없고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배고픔을 모면할 수 있는 이 생각만 있죠. 그래서 배고픔 모면할 수 있다면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한 마리처럼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에 의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노비 근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먹이를 주지 않는 가축은 결국 굶어 죽는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다가 이게 주지 않아서 그럼 망한 국가들이 있을까요? 이게 배급을 주던 사회가 배급을 중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순전히 인간의 오만함, 자만심 때문에 많은 인구가 굶어 죽었던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몇 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중국의 대약진 운동 때이고, 또 다른 하나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입니다. 중국 대약진 운동 때 최소 4,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 가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대약진 운동 때 중국에서 당시에 인민들을 굶주리면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걸 목적으로 하는 인민공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죠. 이제 개인은 없고 이제 공동체만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죠. 그 마을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개인 의견은 없고 공동체의 지시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량 증산 정책이라고 해서 곡식을 축내는 참새를 잡자고 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벌어졌죠. 그 운동 결과 참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참새가 없으니까 병충해가 발생해서 병충해 발생하고 또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식량 생산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때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죠. 국가가 인간의 본성이나 본능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지시와 통제로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사로잡힐 때 대재앙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북한 역시 고난의 행군 시절에 흉년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서 배급이 줄어들자 배급에 익숙했던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굶어 죽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잊었던 사람들한테 찾아온 비극이죠. 중국과 북한에서의 재앙, 그것도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존 본능을 통제하려고 한 결과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배급제가 없어졌다 합니다. 최근에 부족한 식량 사정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한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생존 본능을 어느 정도 다시 되살려서 장마당에서 서로 교환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복지 배급 좋아하다가 망한 나라들은 이 이외에도 남미와 유럽에서 볼 수 있는데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들 그런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복지를 다 없애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회 배려 대상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 공짜 복지에 대한 경각심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과서 수학여행비 이런 거, 또 청년 수당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원들이 지금까지도 없었죠. 그런데 이런 쪽에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정작 사회 안전망 속에서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예산의 낭비가 사악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선거 때 표를 구걸하는 그런 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수년 전에 어떤 언론사가 의뢰해서 실시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고소득자 부유세를 도입하자라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67%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모르죠. 정부는 이 조사 결과로 부유세를 올려서 복지 지원을 마련할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학생들에게 시험을 없앨까,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더 늘릴까, 이런 것들 조사하는 것 같죠. 어린애에게 사탕을 더 많이 줄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조사에서 당연히 부유세 올리자고 하는 결론이 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금 올린 국가들에서 결국 부자들은 이민 가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 좋아지느냐?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더 고통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못 사는 개발도상 국가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잘 사는 복지국가에서도 발생하는데 복지국가의 모범이라고 여겨지는 스웨덴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세금을 올리면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부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라에서 선거 때만 되면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민 여러분, 복지 혜택을 줄이지 않겠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여 모두 함께 골고루 잘 사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구호 속에서 속아 이들에게 투표하고 나면 머지않아 정말 고향을 떠나 이웃 나라의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정작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노비는 내일은 없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가 없이 퍼주자는 사람들도 또 이를 부추기는 언론사의 기자들도 부자들을 증오하는 노비 근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퍼주는 것을 받아들고 우리 시장님, 우리 군수님하고 고맙게 여길까요?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받을 만한 것들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야 한다는 그런 언론 기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재원을 남겨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축적해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무상현금 복지에 반대하는 기사도 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퍼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교수님은 사회학자로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세요. 네. 말씀 들어보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네. 노비 근성에 대한 또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제가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꼭 노비 근성에 대해서만 조사한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 의식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전국에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이제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노비 근성에 관한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만 본다.
이 질문에 응답자들의 72.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단 6.7%였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더 손해만 본다. 72.6 대 6.7.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저 스스로도 충격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규범과 우리 사회 옳고 그름의 가치체제가 완전히 와해된 것이 아닌가. 규범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너무나 다양한 많은 규범들이 난립해서 전체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강력한 규범 체계가 붕괴된 것. 뭐 이런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성원들의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아노미 사회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2011년부터 쭉 낮아져 왔습니다. 자살률은 10만 명당 자살자 숫자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 낮아지다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이 어떤 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24.3에서 2018년에 26.6, 2019년에 26.9로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걸 사회학자들은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 2019년에 10대에서 30대 사이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40, 50대 사망 원인의 2위가 자살입니다. 현재 자살로 숨지는 사람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치열한 경쟁 사회 그늘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의 불안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경쟁 때문에 치열한 경쟁 사회 이것 때문에 이 압박감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없어져서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살률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경쟁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자살을 막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보십시오. 늘 젊은이들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또 힐링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늘 치료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로받아야 되는 그런 청년들로 늘 취급해 왔죠. 그런 존재로 취급하면서 청년들은 점차 목표를 상실해 가고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져 갑니다. 노비근성이 점점 쌓여갑니다. 이 노비들에게 내일은 없죠. 그래서 노비들에게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에게 내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의 편안함만 가르치죠. 자, 그래서 또 질문에 내일보다 오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물었더니 45.8%가 그렇다. 18.8%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내일보다 오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국민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입니다. 자살률도 더 낮습니다. 노비근성의 또 다른 면은 자신의 처지를 늘 남 탓으로 돌리고 부자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의 재산은 뺏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사에서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재산이 노동자,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뺏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질문에 34.5%가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의 대답을 했습니다. 부자들의 재산은 노동자,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뺏어서 생긴 것이다. 여기에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30.5%였습니다. 자, 최고 세율 60%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 물었는데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이거보다 더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상속세 더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64.7, 아니다가 14.9. 정부가 부자 증세,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또 공정거래 3법 이런 걸 강행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런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비근성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동안에 감춰져왔던 우리 국민들의 그 노비근성이 자극되어서 공짜로 퍼준다는 수많은 복지기금에 반응한 것이죠. 하이에크가 얘기한 노예의 길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부자들의 노력의 대가와 그 대물림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진보 성향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 조사 결과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내일보다 오늘을 중시하고 또 개인보다 공동체에 의존하게 될까요? 이제 자유를 포기하는 마음이죠. 노비근성이라는 것이 자유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바로 여기서 얘기한 노비근성이 자유로부터의 도피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개인을 기꺼이 희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양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 질문에 47%가 그렇다. 17.4%만이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내 자유와 권리를 양보하더라도 동료들과 경쟁하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한 질문에 34.4%가 긍정, 26.3%가 부정. 자,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강요받고 있죠. 공동체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개인을 희생하라는 논리, 그 논리에 우리 사회는 점점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선심성 그 복지 정책, 또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한 그 집회 금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서 잊혀져 가던 노비근성이 점점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쟁을 죄악시하고 평등을 선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노비의 안도감 같은 걸 느낍니다. 경쟁하지 않는 이런 안도감. 이것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길이고 노예의 길이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단어들, 평등, 양보, 공동체, 이웃, 행복, 뭐 이런 단어가 주는 선의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하이에크는 이런 얘기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 책 노예의 길에서 이런 유럽의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선의는 거짓말이죠. 이 세상에 평등한 사회는 없습니다. 행복은 희생의 대가죠. 전체주의적 선동에 주로 동원되는 거짓말이 평등과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한 번 들으면 부정하지만 그 다음에는 의심하고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회인 줄 알고 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하고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예의 길로 노비근성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 노비근성이 우리의 사회에 더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짜 좋아하는 노비근성을 자극하고 공짜로 뭘 주기 시작하면 점점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겠죠. 그러면 항상 더 주기를 바랍니다. 한 번 생긴 노비근성은 우파 정권이 탄생해서 우파 정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공짜의 달콤함 한번 길들여지면 그 노비근성은 치유하기 힘듭니다. 지원하다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당연히 자기의 몫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한번 주던 거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일하고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남 탓하고 남의 것 빼앗고 훔치고 이런 일에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세금 납부해주는 기업들이나 부자들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많이 내면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자 취급받는 세상 아닙니까? 학교는 노력을 가르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증폭시키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항하는가, 이런 것만 가르치려고 하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노비근성을 자극해서 꺼내서 이를 조직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 길에 한참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거위가 스스로 먹이 찾던 기억은 이미 사라지고 거위가 갖고 있던 타고난 민첩함 이것도 퇴화해버리고 오로지 누군가 던져주는 먹이로 살아가는 그런 거위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까. 그 전에 또 사라져가던 노비근성이 다시 우리의 민족성으로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식들에게,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복지와 배급은 노예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공짜로 주는 교복비, 교과서비, 수학여행비, 청년수당의 현금 이런 거는 한번 받아 먹으면 끊기 힘든 마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르치고 누군가가 외쳐야 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씀과 많이 연관되는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부 인권의 가치, 자유, 생명, 재산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그 노비근성에 젖어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신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황승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